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그 주관식 특강인데요. 주관식 특강 자료가 이제 그러니까 4시간 이번 주는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주관식 특강을 한 번만에 다 이걸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법에서 건축법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그 내일 모레 목요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끝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까지 해서 이제 두 번을 나눠서 주관식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편에 주택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오늘 강의 제목은 요겁니다. 관계법규. 원래 이제 이 관계법규 앞에는 주택 관리가 붙어요. 정식 명칭입니다. 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법규예요. 우리가 정식 명칭이. 이게 이제 주관식 특강이에요. 주관식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1번. 그 1번 파트만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1편이죠. 거기도 제1편을 보겠습니다. 제1편에는 이제 주택법이죠. 주택법이고 우리 시험에는 8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 3문제. 그래서 포함이 된 거죠. 8문제에서 객관식은 5문제, 주관식이 3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3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총 우리가 24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24문제가 이제 40문제 중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주관식이 16문제입니다. 16문제. 그래서 40점이죠. 2.5점을 곱하면은 4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60점이 객관식이고 40점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 40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작년도에 그 카트라인 보니까요. 그 평균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68점이에요. 68점. 작년도에 68점인데 올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봐도 67점 정도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는 목표는 70점 돼야 되죠.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7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점 목표를 한다고 했을 때 주관식을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한 문제가 되게 어디서 터지냐면요. 객관식에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사람들이. 이 주관식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객관식은 굉장히 강한데 뭐 9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주관식은 굉장히 약한 분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러냐면은 이 주관식은 거의 우리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는 그런 자기 시험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다 객관식입니다. 그죠? 다 객관식. 다른 건 뭐 법무사. 뭐 2차는 이제 논문식으로 치지만은 그런 특별한 어떤 시험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시험이 우리가 주관식이 없는데 딱 우리가 이제 이 주택관리사는 주관식이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 제가 이제 인쇄자료 1번 도시 형성할 주택은 300이 들어가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자, 밑줄 해놓으세요. 거기 국민주택의 규모다는 거는 이게 1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85제곱미터 이하지만은 전용 면적이 이때는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러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거예요. 근데 단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 읍면 지역은 우리가 국내 규모가 원래 100이잖아요.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만 되는 겁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슨 지역만?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주상공로.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의 반대가 아닙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용도지역이 4개입니다. 크게 나누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반드시 무슨 지역에만, 도시지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100이 나올 수가 절대 없는 거죠. 85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종류는 몇 가지죠? 그 300 들어가고 도시역입니다. 예, 3가지. 아파트형, 단지형, 단지형 다세대 연립인데, 아파트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게. 예, 아파트형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라는 거는 뭐예요? 적어 놓습니다.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쓰이는 용도가 5개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뭐라고요? 5개층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번에 보면은 300 들어가고 용도 지역이 뭐예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반드시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형 주택이 과거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과거에 뭐였어요? 소형이었습니다. 소형주택. 근데 과거의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럼 아파트형 선생님, 그러면, 전용면적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이 아니고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85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주택도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규모도 규모니까. 규모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85 이하까지 하면 된다는 거지. 아파트형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과거의 소형주택이라는 거는 60 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이나 연립이나 다세대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형 주택은 반드시 아파트만 지어야 된다.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주택, 5개층 이상의 주택이다. 아파트니까 4층까지를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5개층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은 반드시 5개층까지 가능하죠.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만 5개층까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간로 설계 시험에, 만약에 간로가 아니고 주관식, 객관식 시험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없다. 그죠?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강의할 때 번호 2번 있죠? 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은요, 종류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게 사업계획 승인. 또 하나는 행위허가 신고입니다. 허가나 신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얼마예요? 30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행위허가 신고는 30세대 미만을 말합니다. 예,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은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규모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예. 3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럼 허가는 30세 미만이 자동적으로. 그 말을 안 해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규모는요, 규모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한 80평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4개로 쪼갰다. 그럼 각각의 구분된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마다 욕실과 부엌과 반드시 현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관. 근데 여러분들 행위허가 신고는 규모가 적잖아요. 예, 합해가지고 분할해봤자 합해가 2개밖에 안 되거든. 2개. 예, 그러면 요거 하나가 욕실과 부엌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현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구분 출입문이 들어갑니다. 구분 출입문. 예,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욕부현시 사람 이름이죠. 욕부현. 그다음에 허가 신고는 욕부까지 같아요. 욕부구시입니다. 구분 출입문. 예. 그래서 현관이 아니고 구분 출입문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는 요 구분된 공간마다 욕부현이 들어가죠. 여기는 욕부구.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갈로 써있기에 현관 넣어보세요. 1번에 현관. 그 다음에 2번. 예, 각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연결문이나 경계벽을 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세대 구분용 공동택 세대수가 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에 얼마 넣으면 안 돼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구분용 공동주택이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들어가요. 동그라미 3번은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또 나왔어요. 전체. 예. 요거는 앞에 3번은 뭐예요? 요 세대수를 말하는 거. 하나 세대수. 요 세대수를 말하는 거. 뒤에 3번은 구분된 공간의 면적의 합계를 전부 다 했더니 예,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세대수도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되고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몇 개다? 두 개인 거지. 잘 보세요. 요거 구분된 이게 세대 구분용 공동택이 세대수죠. 1세대, 2세대, 하나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예, 요거 하나를 보면은 요게 전체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구분된 공간의 요 면적 있죠. 요것도 전체로 따져서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예,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잖아요. 2세대 이하. 그 많이 쪼개봤자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구분된 공간마다 구조, 구분 출입문, 예, 구분 출입문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대 구분용 공동택 세대수가 이제 세대수라 그랬어요. 요거는 전체 3분의 1만 넘지 않아야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요 세대수는 전체는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전체는 10분의 1입니다. 거기 갈로 속에 10분의 1 넘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은 3분의 1을 예, 넘지 말아야 된다.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초과해서는 이 둘 다 요것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요것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둘 다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전체는 10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동은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 양갈로 2번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1번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2번 있죠. 예. 구분 출입문과 10분의 1 이렇게 10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죠? 예. 자, 2번까지 하셨고 3번 봅니다. 3번에 건설 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예,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의 주택인데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 사업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건설 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 사업자란 시공 능력을 갖춘 뭐예요? 예, 등록 사업자입니다. 원래 등록 사업자는 시행밖에 못해요. 그런데 시공 능력을 갖추면은 뭐까지 할 수 있냐? 시공까지 할 수 있다고요. 시공까지. 그러면 시공 능력을 갖춘 등록 사업자란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죠? 예, 이거 예, 시공 능력. 이 시공 능력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공 능력을 갖추려면은 뭐를 그러면 시공 능력이라고 하느냐?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기술 인력 있죠? 예. 이게 확보돼야 돼요. 그다음에 뭐요? 실적이 있어요. 실적. 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자본금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등록 사업자는 3억 원 이상만 되면 되고 그다음에 개인은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이 넣으면 되겠지만 이때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그리고 개인은 자산 평가액으로
자본금이 자산평가액을 따집니다. 예, 그 요건 10억 원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은요, 토목 관련 기술인 있잖아요. 토목 1명, 그 다음에 건축 관련 기술자 1명, 각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입니다. 토목 관련 기술인 1명 이상, 건축 1명을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2대1 이렇게 해야 되고, 2 플러스 1 해도 되고, 1 플러스 2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예, 3명 이상이 기술인이 있어야 된다고, 기술인. 요걸 확보한다, 그죠?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실적이 이제 문제인데, 최근 몇 년간? 5년간입니다. 이게 단독은 100호 이상이고요. 공동은 100세대 이상의 뭐를? 예,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요.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등록사업자도 무슨 능력을 갖춘 거예요? 시공 능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췄을 때, 아시겠어요? 이걸 갖췄니? 갖췄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시공의 범위, 니네가 그럼 할 수 있는 시공의 범위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5계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5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6층까지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 각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우리가 이제 6층까지가 엘리베이터가 이제 우리가 원래는 6층 이상 되면은 연면적 2층 넘으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잖아요. 건축법에도. 그 여기는 6층이 넘으면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각 층의 거실의 바합이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직통 계단이 있으면 설치가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6층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6층까지만. 예, 예배 규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하는 조건이 각 층의 거실의 바닥 및 합계가 300 이내마다 한 개소의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근데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6계층 이상도 된다는 거지. 그럼 6계층 이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6계층 이상의 아파트를 이 등록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던가, 실적이 있거나, 또는 요게 최근 3년간이라는 거예요. 요게 최근 3년간에 몇 세대? 300세대, 이때 나오죠. 그 300세대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공동주택이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입니다.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어본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에, 점 3번에 물어본 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6계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범위,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 대개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최근 5년간 펴코 있자, 요거를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공을, 능력을 갖췄을 때 니네가 시공을 할 수 있는 건 자격입니다. 일종의 자격이고. 그럼 자격을 갖췄을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거는 5계층밖에 안 되지만, 6층인 경우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6계층 이상을 지으려면은,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는 되는데,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요거. 시공 능력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갖췄을, 요거는 자격입니다. 그죠? 요런 자격을 갖췄을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계층, 처음에 아무런 말이 5계층, 6층, 그 다음 6층까지 되는 거 있고, 6계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갈로 선입기 시험은 바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최근 3년간 요거 300이 들어가죠. 예, 3하고 300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이미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걸 내지 않고 만약에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 요거.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국토장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정하여 보급하느냐면요. 감리잖아요. 그래서 감리비를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니네가 용역을 딱 정해줄 테니까 요것만 받아라. 감리 용역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일종의 용역이잖아요. 용역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표준 계약서.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제가 1회부터 강의를 했다 했잖아요. 중간에 물론 조금 쉬었지만 중간 쉬은 게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 바람에 잠시 우리가 그걸 했지만 인터뷰를 했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택관리사 전념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감리 용역 표준 계약서가 1회부터 찾아보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올해 정도는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뭔가 이게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요. 2줄짜리나 많이 돼봤자 2줄이나 석 줄 정도. 그래 김밥 2줄 석 줄인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복잡한 거 말고 그런 게 우리가 출제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겁니다. 그 다음 5번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법 21조에 따라서 또는 국토법 49조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한 필요한 사업은 95% 소유권 확보된다. 95%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봤어요. 갈로 세게 95가 들어가는데, 그죠?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나왔죠? 이거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매도 청구라는 게, 그죠? 매도 청구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정한 비율을 갖다가 일정 비율 있죠. 자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매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아파트 만약에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만큼 있어. 여기다가 아파트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매도 청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정한 비율을 충족을 하게 되면요. 나머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비율만. 그럼 건설 사업은 편하잖아요. 아니 다 충족할 필요 없네? 그러면 내가 알박기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회사의 사업 주체들은 좋아, 나 일정 비율만 충족할게. 그럼 나머지 그냥 매도 청구해버린다? 그럼 일정한 비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0%. 아시겠어요? 사용 권한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 80% 이상 확보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조건이 지구 단위 뭐가?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벌판에 아파트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동네가 계획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체계적인 계획이. 그죠? 여기는 전철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공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상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주택가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 학교가 만들어지고 여기 아파트 지을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다 돼 있으니까 사용권은 80%만 확보해 와라.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매도 청구, 그러니까 매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매도 청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죠? 파세요. 그럼 파세요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죠. 파세요. 그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온단 말이죠. 왜? 파세요 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파세요 했잖아요. 그 나머지 20% 우리가 살게. 시가를 기준으로서 파세요거든요. 그러면 시가 안 받지. 시장 가격 우리가 개발하면은 이 동네가 엄청나게 개발되면 땅값 올라갈 건데 안 팔아도 당연히 안 팔아 나오죠. 잠들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팔에 나온단 말이죠.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가. 그럴 때는 세 번째가 뭡니까? 공탁을 걸 수 있어요. 공탁을. 이때 공탁은 감정평가액을 두 곳 이상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법인이 있죠.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탁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야, 불도저 가져와.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인데, 만약에 요 단계에서 만약 연락을, 소재가 불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없어. 아예, 원래 그렇잖아. 연락을 안 취하면은 답답한 사람이 막 돈을 더 주려고 막 하겠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연락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애착을 가지면 안 돼. 미를 확 끊어버려야 돼요. 연락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연락이 조금 단절됐잖아? 근데 내가 막 아쉬워가지고 매일 찾아가고 연락하고 한단 말이야. 그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예. 그리고 연락이 여자가 또는 남자가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끊어버려야 돼. 아예. 소재불명. 그러면은 이제 한참 만에 연락 오면 다행이고, 연락 안 오면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이거 마찬가지 소재불명이잖아요. 그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2는 30이죠.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 일간신문지에 전국을 관장을 하는 일간신문에 두 곳 이상을, 예, 그걸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몇 차례 이상을? 두 차례 이상이죠. 며칠 경과되면은 30일 경과되면은 뭐 한 걸로? 매도 청구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두 곳 이상의 일간신문에다가 두 차례 이상을 공고하고 30일이 경과되면은요, 뭐가 된 걸로? 매도 청구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럼 바로 공탁금 걸 수가 있어요. 공탁 걸고 바로 사업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요 공식입니다. 예?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이죠? 시가, 간평, 사업 시행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가가 중요한 거예요. 시가. 그 다음에 공탁 걸 때는 감정평가액이죠. 연락을 끊은 사람들은 이렇게 2는 30이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 예.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여전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용 권한을 내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승낙서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계약서도 사용 권한이죠. 그런데 95%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예, 요때는 이제 나머지라도 모두 매도 청구라는 게 이제 전부 모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나머지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매도 청구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단서가 있습니다. 요때 지구 단위 계획,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어.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자는 제외된다 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0년 전부터 살아왔는데, 그럼 이 사람은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마저도 10년 전부터 살았던 말았던 우리가 이 사람마저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프로 확보돼요? 95% 이상을 확보됩니다. 요때 이제 모두 이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 확보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매도 청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5% 확보되면 모두 매도 청구가 된다. 요 사람마저도 10년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럴 때 소유권 95% 이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우리가 지역이나 직장의 등록사업자, 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할 때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된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이 바로 공동사업주체 중에서
조합이 리모델링 빼놓고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 안 한다 그랬죠?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이때는 사용권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보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주관식 특강이 왜 필요하냐면요. 답만 외워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연상을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그게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권이 80% 이상만 확보하면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95% 확보했을 때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10년 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은 매도 청구가 안 되잖아요. 80% 가지고는. 그러니까 95%만 되는데 공동사업 주체인 조합과 등록사업자는요. 사용권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권? 소유권이 95% 이상 확보됩니다. 그 뜻입니다. 소유권.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지역이나 직장조합에 뭐를 받기 위해서?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80%의 사용권이 아니라 건설대지의 50%만 확보하면 됩니다. 50%만. 6번은 몇 프로? 50%.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죠? 공개 모집 방법입니다. 공개 모집.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는 사용권을 확보는 50% 이상만 확보하면 돼요. 그리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한다는 거죠. 공개 모집의 방법이 뭐예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죠. 그럼 7번. 다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은 빼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가 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습니다. 8번 갑니다. 국가 지하철 주공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로 속에 8번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원칙이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따져요. 면적. 그죠?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인구가 50만 명 넘는 시장은 대도시 시장이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말이죠. 미만일 때는 삼특위 광시장 군수예요. 이렇게 면적을 갖다 따진댔죠. 그런데 선생님 앞에는 왜 시도지사에 시만 붙고 여기는 삼특위, 서리특,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시가 바로 요건 거예요. 삼특위 광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요때 시하는 시와 도지사급이잖아요. 근데 그게 삼특위 광이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 면적이 크고 작건 간에 구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이거는 삼특위 광은 스스로 자기들이 다룰 문제지 구청장이 할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봅니까?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되는 거죠. 국토장관이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면 4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업 주체가 누구인 경우? 국가이거나 주공. LH공사 했죠. LH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저는 강의할 때 그냥 주공해버립니다.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주체가 이 사람이 아니고 지방공사다. 그럼 지방공사는 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예, 국토장관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는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면적이 330만이 넘는 거죠. 예. 330만이 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예,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장관이 국장이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정 고시를 했다. 그러면 이 지정 고시한 지역은 장관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이잖아요. 그럼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 이거를 위해 갖고, 예, 별도로, 여기도 이제 국토장관이, 예, 지정고시를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정할게. 그러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정했으므로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이걸 출자하죠. 국지주지가 50% 초과하는 총지분의 초과자 출자해서 만든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공적인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투자회사. 이렇게 네 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네 개가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뭐죠? 요것만 물어본 거예요. 요것만. 4번의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만 물어본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중에서 국토장관이 받는 거는 몇 개인데? 네 개인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다는 거죠. 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매도 청구죠. 매도 청구. 그러니까 이 매도 청구는 사용할 수 일정률의 비율을 충족하게 되면은 나머지 대수만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돼. 예. 그럼 자기 땅이 있다. 그럼 매도 청구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럼 요때 이제 매도 청구는 3개월 이상의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3개월 협의를 하고 팔 때 가격은 시가다. 시가가 뭐냐면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 시가는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가 들어가고요.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죠. 9번까지 했고 10번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는 이 감리자 지정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는데요.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 나눕니다. 그러면 30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미만일 때와 여기는 이상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미만도 되고 이상도 되는 공통적으로 다 되는 사람이 누구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미만도 되고 이상도 다 돼요. 이 사람들은 미만도 할 수 있어. 근데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격증 가지고 집에만 이제 장롱 면허가 아니라 나는 건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만까지 돼요. 근데 이상은 못합니다. 예, 이상은 그럼 결국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300세대 이상이니까 예,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자, 11번 한 장 넘어갑니다. 11번. 공동주택의 몇 층 이상?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의 발코니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설치할 때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피난 용도로 그러니까 발코니 옆집의 발코니를 통해서 예, 이렇게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를 할 수 있다. 만약 창고 등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예? 자, 그러면은 주택법에는 지금 3층 이상이잖아요. 공동 이상이고 어디 3층 이상의 발코니입니다. 이 발코니에다가 발코니 경계벽이죠. 이 경계벽에다가 화재가 나면은 피난 용도로 쓰자. 그래서 이 경계벽에다가 피난구를 설치를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건축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법 요구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죠? 건축법에도 이렇게 발코니에다가 경계벽 발코니에다가 피난구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직통 계단이, 그렇죠. 2개소 이상을, 그러니까 직통 계단이 원래 1개소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파트만 일단 보면은, 그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아파트는 각 층에 거실에 바합이 300이죠.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601호입니다. 601호, 602호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603호, 604호 뭐 이렇게 해서 605호 아파트인데 이렇게 쭉 가겠죠. 605호 쭉 가겠죠. 그럼 여기 이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경계벽, 발코니 요 경계벽이죠. 예. 그래서 여기 출입문이 있단 말이에요. 출입문.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각 요 거실의 바합이 있죠. 예. 요 층의 거실의 바합이 다 합했더니 300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걸.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왜? 구조상으로 처음에 하나밖에 설치를 안 돼 있었어. 처음부터.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부터 지었던 아파트들은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부분이 붙어요. 만약 2개소 설치를 만약에 설치를 못한단 말이죠.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1개밖에 안 되고 1개를 설치를 못한다. 그러면 무슨 공간이라도, 그렇습니다.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합니다. 발코니에다가 대피 공간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공동으로 설치할 때는 얼마까지? 3제곱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고요. 각 세대별 설치는 2까지입니다. 2제곱이죠. 바닥 면적이. 요 발코니 바닥 면적이, 요거는 설치 의무예요. 반드시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 의무예요, 이거는. 건축법에는. 그러니까 2개소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대피 공간을 반드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럼 이때 설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치되냐? 피난구를 만들거나 무슨 그죠? 피난구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경량 구조를 하거나 그다음에 밑에 하향식 피난구를 밑에 하향식 피난구 밑에 발코니를 밑으로 뚫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예, 옆집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집을 가는 게 아니고 요 밑으로 501호 있죠? 501호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발코니를 밑으로 하향식 피난구, 그 다음에 피난구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대체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난구나 경량구조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하향식 피난구나 대체 시설이 설치를 또 이것도 설치를 갖다가 아니 1번하고 2번하고 몇 번 있어요. 이거는. 예, 요거 1번, 2번은 설치 의무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근데 3, 4번은요. 3, 4번은 설치를 만약에 여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하향식이나 대체 시설은 설치 의무는 없어요. 설치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피난구나 경량구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무리했어. 무리해가지고 하향식 피난구나 대체 시설까지 설치를 한다면 이때는 대피 공간을 따로 설치를 면제받습니다. 설치를 면제받고 동시에
예. 공동 설치는 얼마까지? 4제곱까지. 그 다음에 세대별 설치는 3까지. 바닥 면적을 제외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에는 이게 아파트로서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의 아파트. 4층 이상의 아파트인데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를 못한다 그러면 대피 공간을 설치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피 공간의 설치는 공동 설치는 3, 세대별은 2인데 그 대피 공간에 피난구, 발코니 피난구나 경량구조 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는데 조금 내가 무리해서 하향식 피난구나 대체 시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해버렸다는 거야. 이거는 설치 의무는 아니에요. 설치 의무는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대피 공간에 설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설치나 세대별은 바닥 면적 제외는 4.3입니다. 4.3. 요거는 뭐 3.2는 의무고 4.3은 의무가 아니고요. 예, 면제받는 겁니다. 면제받는 건데 요거 하향식 피난구나 대체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요거는 바닥 면적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죠. 예. 어렵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법에는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에다가 경계벽을 설치를 한다면 피난구를 설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4층 이상의 아파트는요. 아파트인데 직통 계단을 2개소에 설치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럼 대피 공간이라도 너네가 의무적으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대피 공간에 발코니 대피 공간에 우리가 피난구를 설치를 하거나 경량구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건 너네들이 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공동 설치, 세대별 설치 요즘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니네가 조금 무리했어. 하향식 피난구나 대체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설치를 했다는 거지. 예? 그러면은 설치를 물론 당연히 설치 면제 받겠죠. 설치 의무가 없는데 뭐. 그 대신 공동 설치는 4제곱까지, 세대별 설치는 바닥 면적이 3제곱까지는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11번은 주택법에서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택법에는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야. 주택법에는. 근데 건축법에는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향식이나 대체시설이야. 근데 이걸 설치를 한다면 공동 설치는 4까지, 대체는 3까지 바닥 면적을 면제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1번 설명하면서요. 요거 11번에 설명하면서 건축법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서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설명했냐면 제가 핵심 요약집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닥 면적. 핵심 요약집에 바닥 면적 설명을 하면서 요 같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있죠. 예. 요건 그냥 넘어가고 한 번 더 좀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또 언제 강의하죠, 제가? 예. 하루 특강입니다. 요거 끝나면 다음 주에는 미리 제가 자료를 오늘 드렸는데, 인쇄가 지금 인쇄 중이에요. 다음 주에는 총정리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요거 총정리를 그냥 어떻게 놨냐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비교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비교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매도 청구라는 게 우리 법률에서 한 5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법률 찾아보면 매도 청구가 집합건물법에도 매도 청구, 집합건물 노블량 건물에 재건축할 때 나오죠. 예? 그때 매도 청구 나오죠. 그다음 주택법에도 매도 청구 나오죠. 또 건축법에도 노블량 건물에 80% 동의받았어. 공유자 지분.
80% 받으면 나머지 20% 돼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 한 4군데 나옵니다. 토지 수용. 예, 토지 수용. 예, 토지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요게 주택법에도 토지 수용 나오고, 민간 임대주택관 특별법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4군데 나와요. 또 토지 수용은 토지 수용대로 묶어 놨어, 제가. 그 비교를 한 겁니다. 또 각종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가, 예, 각 법률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그거 한 장에 다 묶어 놓은 거.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정리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언제 하느냐? 다음 주에 총정리 요구합니다. 비교 특강. 비교해서 하는 거. 네. 제가 특강 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 특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뭐하냐? 100선 특강합니다. 50선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예측을 해서 이제 미리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잖아? 그럼 그거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등부터 1등 있죠? 한 명. 제가 선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매년 제가 하는 건데요. 매년. 예. 매년 1등을 이제 4번 해가지고요. 마지막 날 있죠? 마지막 날 4번. 예, 1등 하신 분. 한 번에 해서 1등 하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4번 다 해서 1등 하신 분들은요. 요 반드시 시험 쳐서 1등 하신 분에 안에서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자, 항상 해왔어요. 제가 해왔던 일입니다. 아시겠죠?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은 11번까지 하셨고요. 12번. 예, 1번에 양갈로 1번에 100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100세대만 넘어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보면요. 100에서 1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 들어갑니다. 2.5 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다. 그러면 400세대 같으면 얼마까지 해야 돼요? 1000이죠. 1000. 2.5 곱하기 400이면은 1000제곱을, 예,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1000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은 500에다가 세대당 2조.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설치할 때 다음에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된다.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300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로 속에 500이죠. 500이 넘으면은 500 이상은 6가지가 들어갑니다. 주작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예. 자, 13번 할게요. 주택 및 복리시설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소유권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 대해서 토지를, 여기 또 매도 청구 나오죠? 예,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거 제목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준공검사를 다 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매도 청구하느냐 이거죠? 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1동이고 여기 102동이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땅이 즉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100분의 5. 예. 100분의 5 미만입니다. 그럼 요 땅이 5%밖에 안 돼. 많이 써봤자. 그럼 5%가 안 되는 땅인데 이 땅이 실소유자의 소송이 걸린 겁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소한 거예요. 소송에 이긴 겁니다. 그럼 누가 진 거죠? 사업주체가 진 겁니다. 사업주체가 패소한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졌어요. 그럼 실소유자가 이기기 때문에 그 명의가 뭐로 넘어갔습니까? 이 사람이 명의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럼 요 땅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양반들아, 내가 지금 이만큼 땅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이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뽑자는 겁니다. 일단 소송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표자를 선정하자는 겁니다. 여기 이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럼 대표자가 선정됐죠. 요 사람이 실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자, 시가로 줄 테니까 우리가 매도 파세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또 실소유자가 여기 이제 공시송달이 2년 안에 돼야 됩니다. 네, 2년 안에 공시송달을 하는 거죠. 2년 이내에 공시송달해서 자, 그 땅 우리가 사들게요. 파세요. 하니까 실소유자가 안 팔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탁금 걸고 우리가 뭐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를 또 하는데 매도 청구하는데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가 실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건 누가 잘못한 거죠? 누가? 사업 주체가 잘못한 것에서 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주체를 상대로 해서 대표자들은 다시 뭘 하냐면은 구상권 행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다 받는 거죠. 이 소송 비용 있죠? 소송 비용 전액을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청구. 야,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꼴이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돈 달라. 그러니까 소송 비용 전액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예요, 이거 다. 그리고 대표자들이 실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고 1번, 2번 구상권 행사하고 끝에 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시가로 줄 테니까 하세요. 안 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걸어서 이제 소송을 계속 거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사올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매도 청구 그러니까 5% 땅이 안 됐을 때 약이지. 중요한 거는 100분의 5 미만이죠. 근데 그 땅이 만약에 그걸 100분의 5 넘어버리면요 못 하는 겁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에 시도에서는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몇 세대 이상이죠?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의 품질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이제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 공동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전문 분야, 이렇게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요, 인원수 제한은 없어요. 각 분야 전문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제 품질 점검단을 시도에서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안 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아닌 것만 하기 때문에 민간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공이라든지 지방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들은 품질점검단이 설치 운영 안 됩니다. 국지 주지가 아닌 사업주체죠. 즉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 이상만 품질점검을 한다. 300 미만은 안 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상당히 요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에 있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16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은 7개가 있습니다. 7개. 7개가 있는데 1번이 도시형이고 2번이 경제자유구역이죠. 3번이 관광특구에서 청수는 50층이거나 높이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50층이 안 되거나 높이가 150이 안 된다고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너무 높은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있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공공성 요건에 해당되어 가지고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참여를 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5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럼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공공재개발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있고 7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7개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은 아직 없지만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체를 뭐 다음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을 모두 골라라.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문항 하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공공재건축의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공공재개발만 해당됩니다. 그런 게 이제 문항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 적용하지 않는 주택 있죠? 요거를 뭐 첫 글자 따서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 두 부분만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17번 바로 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17번 투기 과열 지구는 물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률이 뭐보다 물가 상승률 거기 물가 상승률 집어넣으세요. 현재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18번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일 때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 계획인 일단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권리가 변동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100세대인데 얼마까지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15%죠? 그럼 200세대다. 15%니까 230입니다. 그럼 30만큼의 또는 15만큼의 세대수가 증가했죠. 이럴 때는 권리가 변동이 된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내가 분담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일반 분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갈로 속에 권리 변동 계획이 들어가고 19번 토지 임대부 분양 등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년. 근데 그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는 40년 범위까지는 갱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19번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20번 이거는 이제 주택상환사채를 등록사업자가 발행도 할 수 있고 주택공사도 발행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돼요. 5억 원 이상. 건설업 등록 자격을 갖추죠. 요때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 요때는 뭐가 중요하죠? 연평균이 들어간다 그랬죠. 연평균. 아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시공 능력 갖출 때는 연평균 안 들어가고 그냥 최근 3년 6개월 이상 건설하는 게 최근 3년간의 주택 건설 실적이 300호나 300세대 이상이죠. 근데 여기는 300세대 이상인데 여기 연평균이 들어가는 거는 적어도 1년 동안에 300이니까 3년간 평균 해보세요. 3년간 해보세요. 총 900이 된다는 거지. 900세대. 총 공급 세대 수가 900이 넘어야만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에는 이렇게 되면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냐? 금융기관의 보증까지 받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국토장관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요거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발행 요건 갖추고요. 보증 받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가겠습니다.